용서요? 저는 그 뒤로 몇십 년을 아픈 기억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라뇨? 저희는 죽어도 지영이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63세 서울에 사는 신영미입니다. 어렸을 적 저는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일이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전의 한적한 골목길을 걷다 보면 어릴 적 뛰놀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작은 집안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보냈던 시간은 한편으론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면서도 또 한편으론 언제나 따스한 웃음과 위로로 가득했습니다. 골목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날들, 동네 친구들과 고무줄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는데 여름이면 친구들과 함께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더위를 식히곤 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었고 매일이 새로운 모험과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슈퍼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옛날에도 우리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화려하거나 부유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죠. 가끔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엄마는 그날 매출의 일부로 우리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시곤 했습니다. 그 소소한 행복이 어린 마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막내였기에 늘 오빠들과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부모님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끓이고 윷놀이를 하며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오빠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우리 막내 비 맞지 않았지? 라고 물어주던 그 따뜻한 관심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음을 어린 마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세상 모든 것이 순수하고 밝기만 한 듯 보였으나 어둠은 이미 한켠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달처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나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처음 입던 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이 된 듯한 착각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고등학교 첫 학기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더 깊은 지식을 배우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등교 준비를 하면서도 피곤함보다는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새로운 개념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나누는 수다,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특히 문학 시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시를 낭독해 주실 때면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곤 했습니다.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배웠을 때는 그날 밤 집 베란다에서 실제로 별을 세며 시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감성이 풍부하고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어느덧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청춘의 한복판, 고등학교 시절의 어느 날, 친구 집에 초대되어 한때는 설레임과 기대에 차 있던 그날은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 아빠에게 외박을 허락받고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친구와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전날 밤 이불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볼 영화도 고르고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내 고등학교 생활의 작은 추억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나는 친구와 밤새 같이 수다 떨고 놀 생각에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맑은 가을 하늘이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의 배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친구 가족들이 서울로 가서 친구와 나 단둘이 있었고, 우리는 둘이 라면도 끓여 먹고 공부도 하며 깔깔대고 웃으면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도 하고 서로의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너는 대학 어디 가고 싶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는 국문과에 가서 작가가 되고 싶어. 넌? 내가 대답했습니다. 난 간호사가 되고 싶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이렇게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들까 하고 나와 친구는 이불을 깔고 누워 수다를 떠는데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누구세요? 했더니 다름 아닌 친구 오빠의 대학생 친구들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영수가 오빠들 라면 좀 끓여줘. 친구인 영숙이는 알았다고 하며 부엌으로 향했고 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거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점점 더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엄마랑 다들 언제 오시냐? 한 오빠가 물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오신대요. 영숙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니네 집 술 없냐? 저희 집은 술은 없는데요. 그럼 내가 술 사올게. 그러더니 소주 몇 병을 더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나는 방 안에서 초조하게 시간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쟤는 누구냐? 한 오빠가 물었습니다. 오빠, 내 친구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 영미야. 이리 올래? 오빠 친구들이야. 괜찮아. 아냐, 괜찮아. 나 아직 숙제 남아서 하고 있을게. 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시간은 점점 늦어져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한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가 내게 다가오자 나는 공포에 질려 영수가! 영수가! 하고 친구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 입을 틀어막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무참히 그 남자에게 짓밟혔고 이어서 또 다른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참 뒤에 그 남자들이 나가고 친구 영숙이가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중 한 남자가 영숙이를 데리고 바람 쐬러 나간다고 밖으로 내보내고 2명이 나를 겁탈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내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나는 이미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을 보고 엄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해. 너 무슨 일 있었지? 엄마의 다그침에 나는 결국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고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고 이야기가 끝나자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아빠와 엄마는 난리 나셨고 평소 웃음 가득했던 집안은 어느새 침묵과 두려움으로 얼룩졌습니다. 내 내면은 그 충격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낼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려웠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의 오빠의 친구,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가 내 몸과 마음에 남긴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조금만 어둡거나 낯선 장소에 가면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나는 그날 밤 눈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복도와 교실 구석구석에 스며든 불안과 공포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악몽처럼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성적은 급격히 떨어졌고 선생님들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지만 나는 그저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밤이 되면 잠들기 두려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정신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상처는 마치 숨 쉬는 듯 날마다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눈을 뜨니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엄마가 울고 아빠는 담배를 피고 계셨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그렇다고 죽으려고 하면 어떡해? 엄마 아빠는 생각도 안 해? 엄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도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자 엄마와 아빠는 나를 서울 작은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서요. 그렇게 서울로 와서 사촌 언니, 오빠들 덕분에 나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일어나라고 속삭였습니다. 서울의 사촌 언니는 내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언니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말이 내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씨앗이 내 마음 속에 심어졌고 나는 그것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로 와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다시 복학한 나는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아슬아슬한 목표를 위해 스스로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새 학교에서는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기에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은 조금 더 견딜 수 있을까? 라는 묵묵한 다짐과 함께 과거의 그림자를 조금씩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비록 아픈 기억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걷다 보면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났고 나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내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고통의 기억과 상처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지만 나는 그것을 잊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대학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나는 조금씩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지식을 쌓고
가끔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상 속에서 빈틈없이 내 시간을 채우던 어느 날, 내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활동 중에 만난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 그의 눈빛 속에는 내 아픈 기억을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따스함은 마치 얼어붙은 내 마음의 한켠에 불어넣은 따스한 봄바람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짧았지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라는 조용한 격려였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건넨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위로의 소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며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맑네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에요. 이런 날은 걷기 좋아요. 함께 캠퍼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점차 깊어져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 과거의 아픔이 잠시 잊히는 듯 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에서 그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넘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내 상처와 슬픔을 조심스레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그와의 만남 속에서 오랜 세월 내 안에 쌓인 트라우마와 한숨 같은 기억들을 조금씩 꺼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서서히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관심과 배려는 마치 부드러운 손길처럼 내 내면의 얼어붙은 감정을 녹여내기 시작했고, 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비됐다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담아두었던 내 아픔을 그에게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판단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정말 마음 아파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은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하며 잔잔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 한켠에서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존재 속에서 나는 과거의 아픔이 점점 잦아들고 대신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떻게 그런 마법을 부리는 거예요? 마법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내가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을 비난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그가 청혼을 해왔습니다. 조용한 한강공원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영미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내 과거 이야기를 그에게 완전히 털어놓으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내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깊은 아픔은 아직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난 정말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 밤새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고 그가 떠나간다면 그것도 내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내 표정이 심각한 것을 알아챈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영미야, 무슨 일 있어? 어제는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사실은 당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메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판단하는 눈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건 지나간 과거고, 이제 나만 믿어. 그리고 내가 다 잊게 해줄게.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를 안아주었고 그 품 안에서 나는 오랜만에 진정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겪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그 아픔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내가 함께 할게.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의 벽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고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게 더 이상 과거의 고통만큼 두려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의 트라우마는 그와 함께한 순간들에 의해 조금씩 치유되었고 용기 있는 사랑의 힘을 통해 나는 자연스럽게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실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예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 날,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나는 그와 함께 서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과거의 그림자들은 잠시 잊혀진 듯 대신 새로운 희망과 따스한 사랑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고 당신의 슬픔이 제 슬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내며 서로에게 끝없는 사랑과 존중을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의 서약에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나는 과거의 아픔이 내게 남긴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기억임을 고백하며 그의 사랑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기적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눈을 뜨며 나는 새로운 날의 시작을 감사함으로 맞이했습니다. 함께하는 작은 일상 속에서 그는 항상 내 옆에서 격려해 주었고 나는 그의 사랑 덕분에 점차 내 안의 상처들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함께 집을 꾸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처럼 내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넌 분명 멋진 엄마가 될 거야.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 그의 응원 속에서 나는 조금씩 엄마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책을 읽고 태교를 하며 우리 아이가 태어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 내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커가는 모습에 모든 일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 결혼을 준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아기가 어느새 훌쩍 커서 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세월의 빠름에 새삼 놀라웠습니다. 우리 아들 정주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5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이야, 우리 아들이 벌써 장가갈 때가 되었군. 남편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 그럼 소개해줘야지. 나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영이가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그래, 언제 데리고 올 건데?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는 딸을 맞이하듯 지영이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내 아들의 선택을 믿었고 그 아이도 분명 좋은 아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난 지영이는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우리 가족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된 날, 나는 내가 결혼하는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설레었습니다. 한껏 치장을 하고 나는 가족들과 상견례 자리로 향해 갔습니다. 오늘 지영이 부모님을 뵙는구나. 내가 다 떨리는데요. 남편에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분명 좋은 분들일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될 아이가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 걸 보면 말이에요.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로 정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조금 일찍 온 모양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지영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약 10분 후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장인들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고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내 눈앞에 앉은 그 남자, 바로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과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모습은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대전이 고향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대전이 고향입니다. 저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 자리에? 말도 안 돼. 나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아이들이 불렀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한강으로 갔고 그곳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랬어?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나를 다독였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음을 진정시킨 후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이 아빠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니, 뭐라고? 뭐 이런 악연이 다 있나?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들을 따로 불러 이 사실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서재로 불러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주야, 너 이 결혼은 죽어도 안 된다. 왜요? 아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상견례 날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이유, 그리고 왜 반대하시는지 알아야 저도 결정할 수 있잖아요. 아들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결연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야 너희 엄마가 과거를 잊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결혼하면 아마도 엄마는 견디지 못할 거야. 남편은 결국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끔찍한 일, 그리고 그 가해자가 바로 지영이의 아버지라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들은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결혼 못해요. 아니,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사돈될 사람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니, 내가 왜? 우리 때문에 결혼 못하는 너한테 엄마 아빠가 미안하구나. 남편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우리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늦게까지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고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지영이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전화가 아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며 나갔던 아들은 몇 시간 후 울었던 흔적이 역력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했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만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사랑을 포기해야 했고 그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영이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아들의 전화를 끊임없이 걸어왔습니다. 오빠, 제발 이유를 알려줘. 왜 갑자기 그러는지. 내가 잘할게. 내가 뭐 잘못했어? 아들은 그저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만 반복했고 결국 지영이에게 너희 아빠에게 물어봐.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다름 아닌 지영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나 혼자 나갈까? 아니에요. 같이 가요. 괜찮겠어? 네,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있는걸요. 용기를 내어 남편과 함께 약속한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지만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할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커피숍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다름 아닌 지영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지영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 너무 모르고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몇십 년 만의 사죄였습니다. 나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내가 꿈에서도 그를 만나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나였는지, 그날 이후 한 번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용서요? 저는 그 뒤로 몇십 년을 아픈 기억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라뇨? 저희는 죽어도 지영이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영이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지영이가 많이 아파요. 밥도 안 먹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어요.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지만 저희는 사돈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이제야 마음의 치유가 되었는데 사돈될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내 사람이 아파하는 건 못 보겠습니다.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함께 일어나려는데 지영이의 아버지가 내 발에 머리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제 죄를 알기에 지영이에게조차 말하지 못했고 그저 조용히 속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발.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그 아이가 제 아버지의 죄 때문에 목숨을 버릴 만큼 고통받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병원이니? 가보자.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지영이의 부모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지영이의 병실 앞에서 울음을 참으며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 봐. 내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으니까. 아들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고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까지 미워할 수는 없네요. 시간이 흘러 지영이는 회복되었고 퇴원한 후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지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했습니다. 이건 어른들의 문제고 너희들은 피해자일 뿐이야. 지영이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은 지영이의 손을 꼭 잡았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후 지영이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슬픔에 잠겼지만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난 트라우마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일처럼 오래된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들의 결정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을 돕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 지영이는 가끔 아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도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장소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영이의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으며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내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인정할 수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아들은 상담 심리 전문가가 되었고 트라우마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도 간간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아동 심리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번에 지영이 소식 들었어요. 그쪽도 잘 지내고 있대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감사하다고. 왜? 우리 가족 덕분에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의 바탕이 되었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와 아들은 결혼하지 못했지만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그들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한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닌 용서로 치유된다. 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치유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랜 겨울을 지나 비록 작은 씨앗일지라도 희망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